나는 단지 하루만 강아지를 맡기려 했다. 엄마, 진짜 하루만이야. 내일 저녁엔 데려갈게. 알았어. 근데 얘 너무 눈물 글썽이네. 너 없으면 안 되겠는데. 엄마는 웃었지만 코코는 웃지 않았다. 내 강아지, 코코. 갈색 털의 눈동자는 밤하늘처럼 깊고 나보다 내 마음을 먼저 아는 친구. 그날 아침 나는 잠시 외곽 지역의 지인 집을 방문해야 했고 코코는 차에 태울 수 없었다. 그래서 친정집에 맡기고 나섰다. 문 닫히는 소리에 창밖을 바라보는 코코의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영영 못 볼 것 같은 얼굴이었다. 지인의 집은 서울 끝자락, 조용한 주택가였다. 나는 차에서 내릴 때도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눌 때도 뭔가 마음이 불안했다. 코코가 잘 지내고 있을까? 엄마는 몇 번이고 잘 먹고 잘 자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밤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코코가 없어졌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 무슨 말이야? 문 닫혀 있었잖아. 현관문이 열린 틈에 아마도 뛰쳐나간 것 같아. 지금 1시간 넘게 동네 다 뒤졌는데 안 보여.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다. 코코는 나를 따라오려 한 것이다. 그 어린 개가 도심을 가로질러?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아침이 밝자마자 거리로 나섰다. 지인의 집에서 엄마네 집까지 약 15km. 나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며 혹시라도 코코를 찾을 수 있을까 두리번거렸다. 카페 앞, 횡단보도 옆, 골목의 그늘 속까지. 그러다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청년이 내게 말했다. 갈색 강아지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여기서 북쪽으로 막 뛰어가던데요. 꼬리도 안 흔들고 진짜 급한 표정으로요. 나는 전율이 잃었다. 그 방향은 내가 있는 곳이었다. 눈물이 났다. 도시는 코코에게 너무 컸다. 사람들, 자동차, 신호등, 소음, 그 작은 발로 낯선 골목과 거리와 구석을 지나며 오직 나 하나를 기억하며 걷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지나간 흔적을 따라가며 점점 드러나는 진실이었다. 그는 단순히 나를 따라온 게 아니었다. 누군가와 마주쳤고 도망쳤고 누군가 그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도심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지만 내 눈엔 그저 회색빛 미로였다. 나는 가방 하나에 물병과 강아지 간식 그리고 코코의 사진을 챙겨 길을 나섰다. 혹시 이 강아지 보셨어요? 사진을 들이밀며 수십 명에게 물었다. 어떤 이는 모른다고 했고 어떤 이는 멈칫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던 중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어제 저녁에 봤어. 저기 사거리 앞에서 차에 치일 뻔했거든. 깜짝 놀랐지. 근데 걔, 그 조그만 몸으로 신호등까지 기다리더라니까. 똑똑한 개더라. 그 말에 내 다리가 휘청였다. 코코는 교통신호를 기다릴 정도로 끝까지 나를 따라오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아주머니가 말한 사거리로 달려갔다. 그곳엔 거리 CCTV가 있었다. 나는 곧장 근처 파출소로 들어가 사정을 설명했다. 처음엔 조금 망설이던 경찰관도 내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확인해보죠. 화면이 재생되었다. 어두워진 거리, 지나가는 차량들, 그리고 갈색 그림자 하나. 화면 구석에서 작은 실루엣이 튀어나왔다. 그건 틀림없이 코코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코코는 천천히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다가 갑자기 뒤에서 오는 사람을 보고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화면에서 뛰어 도망쳤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 내 눈은 단 한 사람에게 멈췄다. 쫓아가던 남자, 흰색 마스크에 검은 후드, 그리고 익숙한 걸음걸이.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정우였다. 정우는 대학 시절 내 동기였다. 처음엔 유쾌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점차 그의 집착은 나를 숨 막히게 만들었다. 그의 관심이 과도해질 무렵 나는 연락을 끊고 조용히 이사를 갔다. 그게 2년 전 일이다. 그런데 그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코코를 쫓던 이유는 대체 뭐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경찰에게 말했다. 저 남자, 저를 스토킹했던 사람이에요. 경찰은 내 말에 다시 화면을 돌려봤고 그 장면 이후로 코코가 골목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했다. 저 골목은 폐건물 구역이라 CCTV가 없어요. 하지만 이 근처 주민센터에 가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나는 곧장 주민센터로 향했다. 도중에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너 찾는 남자라고 코코 데려갔냐고 묻더라. 내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엄마, 절대 문 열지 마. 절대로. 그 사람 위험해. 나는 핏기 없는 얼굴로 주민센터에 도착했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근처 건물 CCTV 확인을 요청했다. 기적처럼 폐건물 뒤쪽 도로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가 있었다. 영상엔 믿기 힘든 장면이 잡혀 있었다. 코코가 뒷골목을 달리고 있었다. 털은 흙에 젖어 있었고 다리가 절룩거렸다. 그 뒤를 정우가 느릿하게 따라왔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확대한 화면에 그것은 이상한 철제 그물망이었다. 터치야. 나는 속삭였다. 정우는 코코를 구석으로 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코코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몸을 날려 낡은 울타리를 뛰어넘었고 화면은 거기서 끊겼다. 코코야. 나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그 작은 생명이 나를 찾기 위해 15km를 넘어오며 누군가의 추격까지 피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반드시 찾아야 했다. 보신 분은 연락 주세요. 그날 밤 SNS를 통해 포스터를 퍼뜨렸다.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름 코코. 실종 위치 성동구 음날길. 보신 분은 연락 주세요.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댓글이 쏟아졌다. 이 강아지 오늘 새벽에 편의점 앞에 있었어요. 강아지처럼 생긴 갈색 동물이 뒷산 쪽으로 가던데요.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그 산으로 향했다. 산속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다. 나뭇가지가 내 얼굴을 스치며 길을 막았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코코야, 제발 거기 있어줘. 1시간 넘게 헤매던 끝에 나는 오래된 오솔길 끝에서 낡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다. 지붕은 기울어져 있었고 창문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문 앞에 놓인 작은 발자국은 분명히 개 한 마리의 것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밀었다. 끼익. 낡은 경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오두막 안은 예상보다 깨끗했다.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흔적이 분명했다. 바닥엔 비닐봉지와 물병 그리고 강아지용 사료봉지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폈다. 그리고 구석에서 작은 이불 더미를 발견했다. 그 안에 코코가 있었다. 코코! 나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다. 코코는 순간 고개를 들더니 눈빛이 번쩍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왈! 왈!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나는 코코의 털을 만지며 속삭였다. 미안해. 너를 두고 간 내가 너무 미안해. 그때 뭔가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거기엔 낯선 글씨로 적혀 있었다. 찾았구나. 너도 니게도 다 내 것이다. 다시 도망치지 마라. 다음엔 더 아플 거야. 손이 떨렸다. 손이 떨렸다. 종이를 찢고 싶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연락하려는 찰나 오두막 바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코코를 품에 안고 숨을 죽였다.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검은 실루엣 하나가 나무 뒤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코코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쉿! 조용히 하자. 나는 이불을 코코와 함께 덮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누군가 문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나는 곧장이 목구멍까지 차왔다. 나는 손에 있던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문이 열릴 찰나 멀리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그와 동시에 발소리가 뒤로 물러나더니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곧장 코코를 안고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도시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산속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복잡했다. 게다가 휴대폰은 신호가 끊겼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폐가처럼 보이는 작은 창고를 발견했고 잠시 몸을 피하기로 했다. 창고 안에서 나는 코코의 몸을 살폈다. 다리는 아직 절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어 보였다. 목에 걸린 목줄 아래 작은 금속 캡슐이 달려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 이게 뭐지? 캡슐을 열자 안엔 쪼그라든 종이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다. 거기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디 살고, 네가 어디 일하는지, 심지어 너와 연락 끊은 엄마의 주소까지.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눈앞이 흐려졌다. 정우는 내가 도망친 후에도 모든 걸 파헤치고 나를 추적해왔다.
나는 코코를 꼭 끌어안았다. 지켜줄게.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창고 문이 덜컥하고 흔들렸다.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괜찮으세요? 안에 사람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근처 주민이 산에서 비명을 들었다고 해서요. 나는 안도하며 코코를 안고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정우의 정체, 쫓김, 오두막, 캡슐 쪽지까지.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스토킹, 협박, 동물 학대까지 포함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호 조치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호 조치해. 나는 경차에 타며 코코를 품에 안았다. 산 아래 도시의 불빛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정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알았다. 이제 싸워야 한다는 걸. 도망치는 건 더 이상 답이 아니란 걸. 코코는 나를 위해 15km를 달렸고 나는 이제 그를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다. 도심 한복판의 경찰서.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지친 몸을 간신히 의자에 붙였다. 코코는 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몸짓 하나에도 아직 떨림이 남아 있었다. 경찰관 박 형사는 내 앞에 앉으며 노트를 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정우라는 사람과의 관계부터요. 나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2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땐 그냥 친한 동료였고 몇 번 커피를 마시긴 했지만 그 사람은 그걸 관계라고 착각했어요. 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후엔요? 제가 회사를 옮기고 나서 갑자기 집 앞에 선물이며 편지며 두고 가기 시작했어요. 번호도 바꿨고 이사도 갔어요. 심지어 SNS도 전부 닫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절 추적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캡슐에서 꺼낸 종이를 내밀었다. 박 형사는 그것을 읽고 잠시 정적에 빠졌다. 이 사람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군요. 계획적이고 위험합니다. 그날 밤 경찰은 나와 코코를 위한 임시 보호소를 마련해 주었다. 낡은 모텔이었지만 문 앞에 경찰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어 심리적으로는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코코의 옆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팔을 타고 흘렀다.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눈물 한 줄기가 흘렀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너 아직도 경찰 믿어? 정우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널 못 지켜. 나처럼 널 아는 사람은 없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제 그 개까지도 내 적이 됐네.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아. 나는 전화를 끊고 곧장 경찰에 보고했다. 통신 추적은 곧바로 시작되었지만 정우는 이미 수차례 유심을 바꾸며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날 오전 박 형사 새로운 사실을 전해주었다. 정우, 본명은 이정우, 이정의 잉은 이정우. 실제 이름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이름과 주민번호가 등록된 기록은 있지만 학교 기록이나 출입국 기록은 모두 조작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는 누구죠? 박 형사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최근 몇 달 사이 이와 비슷한 피소한 여성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모두 다른 도시, 다른 신분. 그런데 상대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말은 이정우는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조직 또는 개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경찰의 조언에 따라 일종의 함정을 만들기로 했다.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정우를 끌어내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온라인에서 날 감시하고 있었기에 이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었다. 내가 직접 올린 첫 번째 글은 이랬다. 돌아왔다. 더는 도망치지 않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좋아. 내가 다시 너를 찾아가도록 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경찰은 모텔 주변에 스텔스 감시 장비를 배치했다. 나는 가짜 계정으로 정우와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점점 수위를 높이며 어디서 날 만나고 싶은지 묻기 시작했다. 공원에 와. 처음으로 너와 얘기했던 벤치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형사에게 말했다. 그 벤치 맞아요. 2년 전 처음 저한테 꽃을 줬던 그 자리예요. 좋습니다. 우린 그 근처에 매복할 겁니다. 밤 11시.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코코는 집에 남겨두었다. 그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주변은 조용했고 단지 멀리서 감시 장비를 든 경찰들의 무전 소리만 귀에 은은하게 울렸다. 그리고 공원의 입구에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점퍼, 모자, 하지만 눈빛은 익숙했다. 정우! 그는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핸드백 속 버튼을 눌러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우가 손을 들어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이정우, 움직이지 마! 어둠 속에서 경찰들이 튀어나왔다. 그는 순간 몸을 틀어 공원 벤치 뒤편으로 도망쳤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나무와 나무 사이를 빠르게 달리는 정우. 경찰들이 그 뒤를 쫓았다. 그러다 쾅! 큰 소리와 함께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조형물 뒤 철봉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다. 제압 완료. 피의자 생명 징후 있음. 경찰 무전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박 형사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당분간은 보호 조치가 계속될 거예요. 그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며칠 후, 나는 코코와 함께 새로 마련된 보호주택에 있었다. 햇살이 창밖으로 들어왔고 코코는 햇빛 아래에서 천천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이 모든 게 끝난 걸까? 그 순간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앞엔 경찰도 배달원도 아니었다. 초라한 외투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입을 떼며 말했다. 그게 코코, 혹시 이게 시오 아니에요? 숨이 멎었다. 시오요? 그 애, 내 아들이 데려갔던 개예요. 그는 죽었고 그 개만 사라졌어요. 나는 얼어붙은 채로 물었다. 당신 정우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사람에게 개를 빼앗긴 사람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사건은 또 다른 진실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코코의 과거, 그리고 사라졌던 다른 강아지들. 정우는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꿰뚫고 나온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코코는 낯선 여자에 남고 멈춰섰지만 곧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다. 그래, 맞아, 네가 시호였구나.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코코의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코코는 그녀의 무릎에 털썩 앉아 낙이 익은 사람을 찾은 듯 눈을 감았다. 이름이 시호였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버려진 강아지들을 돌보는 작은 시설이었죠. 그때 이 개가 들어왔어요. 사고 후유증이 심해서 뒷다리가 약했고 사람을 심하게 무서워했죠. 나는 충격역에 숨을 삼켰다. 코코는 늘 왼쪽 뒷다리를 살짝 절었다. 하지만 나는 그냥 태생적 약점이라 생각했다. 그 애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착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자신을 임시 보호자라며 입양 서류도 제대로 준비해 왔죠. 우리는 순진하게 그에게 시호를 맡겼어요. 그게 몇 년 전인가요? 3년쯤 됐어요. 그 이후 그 남자는 연락을 끊었고 우리는 추적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그 보호소는 불에 탔어요. 뭐라고요? 의심스러웠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사고로 처리됐고 남은 강아지들은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녀는 눈을 닦으며 말했다. 난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그 개, 시오가 너를 구했다는 걸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어요. 여의상 걔에게 전달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경찰에게 전달했다. 박 형사의 표정은 단호했다. 이건 더 이상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동물 유괴 및 불법 실험 혹은 밀매와 관련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우가 사용한 이름들과 위조된 서류들을 추적한 결과 그는 5년 넘게 전국을 돌며 여러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데려갔다. 처음엔 모두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였다. 하지만 그 뒤로 사라진 강아지들의 수가 무려 37마리였다. 그 개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나는 물었다. 박 형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흐릿한 흑백 사진. 허름한 건물 안 작은 철장에 갇힌 강아지들.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어떤 아이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건 1년 전 한 제보자가 몰래 찍은 겁니다. 위치는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 장소를 추적 중이에요. 구르로 찍은 영상에는 어디냐기나. 며칠 후 경찰호의 노트북과 USB를 분석해 하나의 좌표를 찾아냈다.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의 창고. 드론으로 찍은 영상에는 자동차는 없지만 전기 배선과 보안 카메라가 남아 있었다.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위험합니다. 우리도 아직 정식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난 코코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가 나를 찾아 15km를 걸어온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아이들을 찾아가야 해요. 결국 경찰은 나를 비공식적으로 동행시키는 조건으로 조용히 탐색을 시작했다. 우리는 경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렌터카로 이동했다. 코코도 함께였다. 그는 유난히 창밖을 조용히 바라봤다. 마치 이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외곽 창고에 도착한 순간 코코가 갑자기 낮게 으렁거렸다. 그는 땅을 몇 번 긁더니 입구 쪽으로 몸을 낮췄다. 뭔가 있어요.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후문으로 접근해 잠긴 철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안은 깜깜했고 긴 복도와 유리창 없는 방들만 있었다. 코코는 조심스럽게 앞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바닥에 코를 박고 몇 번 냄새를 맡더니 한 철문 앞에서 낑낑 울기 시작했다. 나는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안엔 수십 마리의 강아지들이 있었다. 작은 철창 안 덜덜 떨며 눈빛은 비어 있었다. 세상에. 나는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다. 코코는 그중 한 강아지에게 다가가 혀로 조용히 핥았다. 그 아이는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그리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날 밤 경찰은 대대적인 구조작전을 시작했다.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이름 모를 개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나는 코코와 함께 그 아이들 중 몇몇을 직접 돌보기로 결심했다. 내 집은 더 이상 단지 한 마리 개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는 작은 희망의 보호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나는 또 하나의 편지를 받았다. 익숙한 필체.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넌 내 실험을 망쳤어. 하지만 시호만이 아니야. 그게는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어. 나는 다시 코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엔 단순한 충성심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게는 나를 찾아 도시를 건넌 아이였고 지금 어둠 속으로부터 모두를 지키는 작은 전사였다. 편지 한 장이 모든 평화를 깨뜨렸다. 그가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코코가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다는 문장. 나는 손이 떨렸다. 박 형사에게 편지를 넘기며 말했다. 그가 아직 날 지켜보고 있어요. 형사는 이를 악물며 편지를 확인했다. 필적, 종이 재질 모두 분석해보죠.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코코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곁에 앉아 조용히 나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 이전과 달랐다. 더 경계하고 더 예민하고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다. 구조된 강아지들 중 일부에게 비정상적인 이식 흔적과 칩이 발견되었다. 무슨 칩이요? 내가 묻자 박 형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추정용 칩인데 단순한 GPS가 아닙니다. 뇌파 반응과 감정 상태를 기록하는 극히 정밀한 장비예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럼 감정을 추적한다고요? 예.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공포, 분노, 충성 같은 감정 반응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한 장의 문서를 건넸다. 실험체 17번 감정 자극 지속도 실험 결과 보고서 이름 시호. 특이사항 탈출 이력 2회, 인간 대상 방어 반응 강함, 감정 유지율 96%, 심리적 유대 반응 극대화됨. 나는 그 이름을 보고 숨을 삼켰다. 시호, 코코의 이전 이름. 그들이 실험했던 건 단순한 약물이나 신체적 개조가 아니었습니다. 박 형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개의 감정을 조종하려 한 겁니다. 특정 인간에게만 충성하도록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따라오게 만들도록. 그럼 코코는 강제로 누군가에게 충성을 주입받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와의 유대는 진짜일지도 모르죠. 나는 혼란스러웠다. 코코가 나를 따른 이유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면, 누군가 조종한 결과였다면, 하지만 그때 코코가 내 손에 코를 얹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 눈빛은 내가 처음 본 날 그대로였다. 그건 진심이었다. 며칠 뒤 경찰은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정우가 쓰던 창고 근처에서 버려진 외장 하드를 복원한 결과 미확인된 연구소의 내부 설계도가 나왔다.
위치는 남쪽 해안에 버려진 병원 단지. 20년 전엔 군의료 시설이었지만 이후 민간으로 매각됐고 그 후엔 아무도 찾지 않았다. 박 형사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내게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나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 코코와 나는 그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새벽에 출발했다. 나, 박 형사, 그리고 코코. 차 안엔 침묵이 흘렀고 라디오조차 꺼져 있었다. 해안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도로는 거칠고 주변은 음산해졌다. 버려진 공장들, 녹슨 철문, 그리고 그 너머에 그 병원이 있었다. 건물은 폐허였지만 내부는 예상외로 깔끔했다. 먼지도 없고 바닥엔 최근 누군가 지나간 흔적도 있었다. 누군가 이곳을 사용하고 있어. 박 형사가 속삭였다. 코코는 앞장서서 조용히 걸었다. 그의 귀는 곤두서 있었고 입은 약간 열려 있었다. 긴장과 경계, 그리고 기억의 반응.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다. 그곳엔 복잡한 실험 장비가 남아 있었고 컴퓨터 서버 몇 개가 켜져 있었다. 그때였다. 딸깍. 어디선가 스위치 소리가 났다. 그리고 바로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어서 숨자! 형사가 외쳤고 우리는 곧장 관찰실 뒤편으로 몸을 피했다. 문이 열렸다. 검은 가운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의 얼굴은 익숙했다. 정우였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남자. 17번 개체는 예외적이야. 그가 말했다. 감정 주입 실험체 중 유일하게 스스로 관계를 끊고 새로운 대상을 선택했지. 이건 통제 실패가 아니야. 진화야. 다른 남자가 물었다. 그럼 복귀시켜야 하나요? 아니, 나도 그 개를 쫓아온 인간이 있으니까 우리의 진짜 목적은 그쪽이야.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진짜 목적? 설마 나? 그 순간 코코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단호했고 작은 으르렁거림 속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금이야. 형사가 몸을 던졌고 나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정우가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의 손엔 무언가 리모컨 같은 장치가 있었다. 늦었어. 그가 미소 지었다. 넌 이미 선택된 거야. 그 순간 코코가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모든 게 느리게 흘렀다. 코코는 공중에서 돌며 정우의 손을 물었고 장치는 땅에 떨어졌다. 나는 그 장치를 재빨리 집었고 형사는 정우를 제압했다. 경찰 백업이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지만 그 10분은 지옥 같다. 코코는 부상을 입었다. 앞다리에 깊은 상처가 생겼고 피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를 안고 병원으로 달렸다. 그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꼬리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코코, 버텨줘, 제발. 그날 밤 의사는 말했다. 심각한 부상이지만 기적적으로 중요한 혈관은 피해갔습니다. 살아날 겁니다. 나는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코코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따뜻한 등을 어루만졌다. 그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구하지 못했을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그 역시 내게 없어선 안 될 존재였다. 코코는 살아남았다. 앞다리의 상처는 깊었지만 신경은 다치지 않았고 수의사는 놀라운 회복 속도에 고개를 저었다. 이게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근육 재생력, 출혈 억제 반응, 이건 거의 군견 수준 이상입니다. 나는 말없이 코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고 무엇보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졌다. 코코는 밤마다 꿈을 꾸는 듯했다. 잠결에 몸을 떨거나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마치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며칠 뒤 박 형사에게 전화가 왔다. 너 지금 집에 있나? 즉시 나와야 해. 나는 코코를 데리고 급히 경찰서로 향했다. 형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가 내민 보고서엔 붉은 마크가 찍혀 있었다. 실험체 18번 이탈 가능성 보고 감정 통제실 폭주 우려 있음. 마지막 위치 북동쪽 산지 근처 마을에서 목격. 또 다른 개가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코코와 같은 시기에 실험된 1벌번. 하지만 그는 실패작으로 분류됐고 통제 불능 상태에서 사라졌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지금 그 개가 돌아왔다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마을에서 가축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목격자들은 검은 늑대 같은 무언가를 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 근처 3일 전에 사람 하나가 실종됐어요. 음, 음, 나는 머리가 아파왔다. 코코와 같은 실험을 받은 존재. 하지만, 하지만 실패로 끝났고 이젠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돌아온 것.
그 개도 한때는 누군가를 믿었겠죠. 중얼이듯 말했다.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을 부숴버린 거예요.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조사팀을 파견할 예정이지만 너와 코코의 유대가 도움이 될 수 있어. 만약 그 녀석이 너희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나는 머뭇거렸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이건 우리가 끝내야 할 일이에요. 며칠 뒤 우리는 북동쪽 작은 마을로 향했다. 숲과 계곡 사이에 자리 잡은 고요한 곳. 하지만 그 마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려요. 검은 그림자가 창가를 스쳐요. 우리 개들도 겁에 질려 도망치더라고요. 우리는 장비를 갖추고 숲으로 들어갔다. 박 형사는 진정총총과 무전기를 챙겼고 나는 코코와 함께 맨 앞에 섰다. 코코는 냄새를 맡으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귀는 작은 소리에도 반응했다. 그러다 그가 멈췄다. 바닥에 피가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에 긁힌 나무, 깊고 길게. 여기 있어. 형사가 속삭였다. 그 순간 덫처럼 튀어나온 그림자가 박 형사에게 달려들었다. 조심해. 나는 소리쳤고 코코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몸을 던져 그 검은 그림자를 막았다. 처음으로 나는 그 존재를 똑바로 보았다. 거칠게 숨을 쉬는 검은 개. 하지만 눈빛은 짐승이 아니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다. 코코, 조심해. 나는 속삭였다. 코코는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그 존재 앞에 섰다. 눈을 마주보며 작은 울음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검은 개가 고개를 갸웃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칵! 그 존재는 다시 공격했다. 그러나 이번엔 나를 향해. 나는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박 형사가 총을 들었다. 지금이야. 그가 외쳤다. 그러나 나는 외쳤다. 안 돼. 아직 뭔가 있어요. 너무 늦었다. 진정총이 발사되었고 검은 개의 어깨에 명중했다. 그는 고꾸라졌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다. 그 눈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안전하게 포획해 근처 보호소의 격리실로 옮겼다. 수의사들은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렸고 놀랍게도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먹이를 받아먹기 시작했고 코코가 방문하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보호소 한켠에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이름 있어요? 파일앤 루카라고 되어 있어요. 수의사가 대답했다. 루카, 이제부터 넌 혼자가 아니야. 코코는 조용히 루카의 옆에 앉았다. 두 존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엔 동료의 이해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끼리의 묵묵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밤 또 다른 데이터가 복구되었다. 실험체 03번 활성 상태 추적 불가 독립행동 중 지시 우선순위 인간 대상 감정 유대 차단 및 제거 실험. 나는 다시 몸을 떨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 보호소의 차가운 불빛 아래 루카와 코코는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숨결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듯 조용했다. 나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복구된 데이터를 다시 봤다. 실험체 03번 알파 프로토타입. 모든 실험의 시작점이자 완성체라고 했다. 이 녀석은 박 형사가 입을 열었다. 인간 수준의 지능과 감정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감정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게 문제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코코와 루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마주할 알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이었다. 다음 날 나는 코코와 함께 보호소를 나섰다. 루카는 여전히 격리실 안에 있었다. 그가 회복하는 동안 우리는 알파 프로토타입에 대해 알아야 했다. 박 형사가 준비해준 자료에 따르면 알파는 특정 장소에 숨겨져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뿐이었다. 그림자 실험실, 도시 외가 오래전에 폐쇄된 연구시설. 우린 거기로 가야 해. 내가 말했다. 모든 답이 거기에 있을 거야. 코코가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동자는 한결같았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휴. 그림자 실험실은 낡고 폐허가 된 건물이었다. 벽은 금이 가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묘한 냄새를 맡았다. 약품과 불안, 그리고 공포. 여기서 누군가 실험을 계속한 것 같아. 박 형사가 말했다. 최근에도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있어. 우리는 조심스럽게 내부를 수색했다. 코코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사방을 살폈다.
루카와는 달리 코코는 인간의 냄새뿐 아니라 이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감지하는 듯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방에서 멈췄다. 벽 한쪽에 숫자 엉3이 적힌 문이었다. 내 심장은 요동쳤다. 여기가 그곳인가 생각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방 안에는 컴퓨터와 장비들이 흩어져 있었다. 벽에는 낡은 사진과 기록들이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의 눈길이 갔다. 한 남자의 얼굴이 선명했다. 박준호, 실험 책임자. 그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사람이야. 박 형사가 말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지는 모르지.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다. 코코가 먼저 움직였. 그는 문 뒤쪽 어둠을 향해 경계했다. 누군가 있어.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인간과 개가 뒤섞인 괴물 같았다. 눈은 붉게 빛났고 몸은 근육질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알파, 나는 속삭였다. 예, 그 존재가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왜 왔느냐? 그의 목소리는 저음이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 느껴졌다. 너를 멈춰야 해. 나는 말했다. 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어. 알파는 고개를 젓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니야. 그들이 내 안에 심은 괴물. 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은 존재를 찾고 싶다. 그 순간 코코가 앞으로 나섰다. 우린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알파와 눈을 마주쳤다. 알파의 표정이 변했다. 너와 너희가 내 구원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다. 알파는 고통과 기억의 파편을 나누며 자신이 왜 이토록 분노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만든 이들을 증오하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그 안에 남은 인간성과 그리고 코코와 루카, 나와의 연결이 알파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다. 결국 우리는 합의를 했다. 알파를 단순한 괴물이 아닌 치유받아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경고도 잊지 않았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먼 길이야. 그리고 누군가 또 다른 계획을 꾸밀지도 몰라. 나는 코코를 꼭 안았다.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알파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새 존재의 운명이 이 폐허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폐허 속 그림자 실험실에서의 그날 이후 우리는 알파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멀었지만 코코와 루카 그리고 나 역시 알파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점점 더 깊게 느꼈다. 이제부터 함께한다. 내가 알파에게 말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박세상은 조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모른 사이 이 도시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박 형사와 함께 경찰 본부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알파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가 점점 흩어지고 있어. 우리를 감시하는 누군가가 있어. 박 형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코코를 바라보았다. 그가 창문 밖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일까? 내 마음속에 의문이 솟아올랐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너를 보고 있다. 짧고 냉정한 메시지였다. 위험하다. 나는 곧바로 박 형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이미 늦은 듯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문틈 아래로 작은 쪽지가 보였다. 믿지 마라. 누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코코가 나에게 다가와 몸을 비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경계하라. 다음 날 루카가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는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새로운 정보와 함께 돌아왔다. 나를 배신한 자들이 있다. 루카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조종하려 한다. 누구지? 나는 물었다. 한때 믿었던 동료들이다. 루카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를 이용해 실험을 계속하려는 집단.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그들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알파는 신경질적인 듯 하지만 결단력 있게 움직였다. 내가 아는 곳이 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의 본거지. 그리고 나를 만든 자들이 숨는 곳. 도시 외곽의 낡은 공장. 그곳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풍겼다.
우리는 몰래 잠입했다. 코코는 앞장서서 경계했다. 루카와 나는 뒤따랐다. 알파는 눈빛을 빛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우리는 무턴 공무전기를 들이졌다. 내부는 차가운 금속과 전자음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곧바로 감시 카메라와 마주쳤다. 조심해. 박 형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하지만 우린 너무 늦었다. 갑자기 경보가 울렸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환영한다 알파.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중 하나는 놀랍게도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인물이었다. 박민수, 과거 실험팀의 핵심 멤버였다. 왜 여기 있냐? 내가 물었다. 너희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는 냉소했다. 이제 곧 새로운 실험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총격전을 벌였고 그 와중에 알파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하지만 코코가 그를 지켰다.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박민수가 소리쳤다. 이 실험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눈앞에서 배신을 마주했다. 미안하다. 박 형사가 갑자기 총을 내렸다. 내가 그들을 돕고 있었다. 왜? 나는 충격에 빠졌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 혼란 속에서 우리는 도망쳤다. 알파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의 생명을 지켜야 했다. 함께 싸우자. 나는 다짐했다. 우리는 가족이다. 코코가 나를 향해 부드럽게 짖다. 그 신뢰가 나를 일으켰다. 밤하늘 아래 우리는 다시 결의를 다졌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루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알파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도망친 그날 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알파는 이미 몸이 쇠약해져 숨결이 가늘었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이젠 됐다. 이제 끝내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민수와 그들의 계획을 막아야 해. 코코와 루카 그리고 약해진 알파를 데리고 우리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 싸움은 단순한 생존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과 우정을 증명하는 전쟁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공장에 다시 모여 있었다. 모든 장비가 가동 중이었다. 박민수는 그곳에서 인과 기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멈출 수 없다. 그가 외쳤다. 이것이 미래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공격은 신속하고 결정적이었다. 코코가 앞장서서 적들을 유인했고 루카와 나는 알파를 보호하며 박민수를 찾아 나섰다. 여기 있다. 박민수가 기계 장치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비웃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가 말했다. 이 실험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알파가 힘을 짜내어 기계 장치에 접근했다. 멈춰. 그의 목소리는 힘겹지만 단호했다. 기계 장치가 이상 신호를 보냈고 박민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가 소리쳤다. 알파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인간이다. 그리고 나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기계 장치는 서서히 멈추었고 박민수는 절망에 빠졌다. 너희가 이길 순 없다. 그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과 우리 동료들이 공장에 도착했고 박민수와 그의 일당은 체포되었다. 저희는 끝났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알파는 그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다시 힘을 되찾아갔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너희 덕분에 나는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그가 약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코코와 루카, 그리고 알파와 함께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 담았다. 우리가 겪은 배신과 신뢰,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곁을 지키며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었다. 어떤 어둠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였으니까. 그리고 나는 알았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희망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것을. 끝.